예, 안녕하십니까. 속튼내과의원의 백유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4개업 초음파 행정 코스에서 갑상선 초음파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갑상선은 매우 슈퍼피셜한 장기로서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되었을 때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잘 관찰되어서 많은 선생님께서 많이 검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리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실제로 이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의 그 기본적인 스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만성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결절이 있을 경우에 기술하는 방법, 관찰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ATA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 갑상선 결절의 위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초음파를 보기 전에 갑상선만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턱 아래쪽부터 쭉 내려가면서 먼저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턱 아래쪽에 턱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쭉 내려가면 하이오이드 본이 하얗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트라이앵귤러 쉐입의 사이로이드 카틀리지가 관찰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더 내려가면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관찰되면서 바로 아래쪽으로 사이로이드 글랜드의 이스무스 혀부가 관찰되게 됩니다. 갑상선은 이렇게 혀부를 중심으로 해서 혀부 위쪽을 어퍼 포션, 혀부 양옆을 미드 포션, 혀부 아래쪽을 로우 포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갑상선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쭉 올라가다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가 분지되어서 이쪽으로 혈액을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비탈 트렁크에서 분지되는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가 갑상선에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런트 라린젤 러브가 중요한데요. 리커런트 라린젤 러브는 갑상선 양 롭의 후면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너브가 이제 후면부에 있으니까 그 최근에 이제 아랫배나 에탄올 인젝션 같은 거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신경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할 때 기본적인 환자 자세를 보겠습니다. 환자는 등에 이제 약간 베개를 좀 받쳐서 목을 약간 하이퍼 익스텐션 시킨 자세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프루브는 7.7에서 15MHz 정도의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세팅을 개인 포커스 뎁트 등을 조절을 해서 여기에 트라키하고 갑상선이고 그 뒤쪽에 보이는 롱구스 콜라이 머슬까지 잘 보이도록 이렇게 갑상선 초음파 세팅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턱 아래쪽부터 갑상선 스캔을 쭉 해서 내려갑니다. 맨 먼저 턱 아래쪽에 만디블이 관찰되게 되고 쭉 내려가다 보면 턱 베이스가 이렇게 관찰됩니다. 그 다음 더 내려가다 보면 약간 흰색의 하이오이드 본이 관찰되고 조금 더 내려가면 트라이앵귤러 쉐입의 사이로이드 카틀리지가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 이제 갑상선이 보이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말발굽 모양의 트라키아가 관찰되고 있고 그 위쪽으로 이스무스가 라이트록과 레프트록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이제 스트랩 머슬이 관찰되고 있고요. 갑상선 후면으로는 그 볼테브라의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가 있고 그 위쪽으로 롱구스 콜라이머스, 바깥쪽으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더 바깥쪽으로 SCM 머슬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갑상선을 목에 딱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물이 보이고요. 레프트 쪽으로는 오른쪽과 좀 다른 것이 에스파구스가 이런 타겟 모양으로 레프트로 후면부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파구스를 어떤 너들이나 메스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트라키아하고 에스파구스 그 사이를 트라키아 에스파지알 그루브라고 하는데 레프트 쪽은 이쪽으로 리커런트 라린젤 러브가 지나가게 되고 우측은 7, 8시 방향으로 라이트 리커런트 라린젤 러브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시술 시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프로브는 좀 작기 때문에 갑상선 크기가 길이가 한 5cm, 넓이가 한 6cm, 두께가 한 2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비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넓이나 길이를 재긴 좀 힘들고 AP 다이어미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트롭에서 한 2cm 이상 넘어가거나 이스무스에서 4mm가 넘어가는 경우를 갑상선
이렇게 한 다음 이제 갑상선 양 롭을 이렇게 샅샅이 스캔을 해야 되는데요. 스캔은 그냥 갑상선 어퍼 포션, 어퍼 폴 위쪽에서부터 미드 포션, 로우 폴까지 쭉 해서 트랜스버스 횡단상으로 쭉 관찰하고 라이트롭도 어퍼 폴, 미드 포션, 로우 폴까지 횡단상으로 쭉 관찰한 다음에 이 스무스도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 갑상선 프로브를 세로로 세워서 종단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종단상으로 관찰할 때는 어퍼폴의 라테랄부터 메디알 쪽으로 빠짐없이 관찰을 하고 또 로우폴 쪽에 가서도 라테랄 쪽으로 라테랄에서 메디알 쪽으로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트 롭, 레프트 롭을 관찰합니다. 이때 관찰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갑상선 양 어퍼폴 그리고 로우폴 쪽의 팁이 이렇게 트라이앵글러 쉐입으로 잘 보이도록 해서 빠짐없이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몇 가지 슈도 리듬들이 있어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왼쪽에서는 스파고스를 메스로 오인하지 않아도 있고, 약간 어퍼 포션 쪽에서 트리코이드 카틀리지나 사이로이드 카틀리지가 칼시피케이션 동반한 메스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염증으로 인해서 파이브스 세프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서 슈도 로블레이티드 리전이 관찰되어서 이것들을 메스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만성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브스병과 하시모토 그리고 서브어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인데요. 초음파 소견이 전부 다 좀 비특이적이어서 실제 이 초음파 소견으로 병을 감별하기보다는 임상적인 증상과 피검사 결과에다가 초음파 소견을 참고로 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많이 아시다시피 갑상선은 조금 커져 있고 전반적으로 약간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불균질하게 에코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 액티비티가 더 증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바스큘라리티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좀 확장된 소견이 관찰되고 도플러소너에서 혈류량이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세 체중 감소로운 그레이브스 환자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중간에 트라키아가 있고 갑상선이 두께가 한 2cm 정도 비대된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균질하게 하이포에코익한 그런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도플러를 띄워보니까 혈류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고, 갑상선 종단상을 보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보여서 이러한 소견들을 사이로이드 인페르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갑상선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와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의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측정을 하여서 사이로톡시코시스가 있는 갑상선 질환에서 그레이브스 디지즈와 사이로이다이티스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나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에서 펄스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해서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측정해서 40cm/s 이상이면 그레이브스일 가능성이 많고 이하이면 갑상선 염으로 인한 갑상선 중독증일 가능성이 많다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글랜드 사이즈는 비특이적이고 비교적 특징적인 소견은 미만성의 패치 형태의 하이퍼에코제네시티를 관찰되는데 이 사이즈가 한 1에서 6mm 정도로 작은 마이크로 노즐들이 관찰되는데 조금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으로 인한 파이브로시스가 많아서 슈도 로블레이션을 형성해서 여러가지 결절처럼 보인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갑상선이 작아져 있는 경우는 엔드스테이지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세 여자분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인한 하이퍼사이로이디즘 환자입니다. 중간에 트라키아 위쪽으로 비대된 갑상선이 관찰됩니다. 갑상선 실질내로 마이크로 노들들, 그래서 1에서 6mm 사이의 작은 하이퍼에코익한 그런 결절들이 다수 관찰되고 있어서 하이포사이로이디즘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브어큐트 갑상선염입니다. 이는 특징적으로 동통부에 일치하는 경계가 불명확한 단일 또는 다발성 geographic hypoechoic nodular region이 특징적입니다. 치료를 하다 보거나 아니면 제한경과에서
처음에 오른쪽에 있던 병변이 그 다음에 왼쪽에 생기는 크리핑 사이로이다이티스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우측 정경부에 통증을 지수로 내한한 환자입니다. 우측 라이트롭에 irregular ill-defined shape의 하이퍼에큐한 리즌이 공통부와 일치하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도플러를 띄어보면 약간 에코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은 괜찮았는데 한 달간 불규칙적인 치료 후 우측은 조금 이제 하이퍼에코익한 리즌이 좀 좋아졌는데 반대편에 크리핑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이렇게 관찰되고 있는 서버 크리핑 사이로이다이티스 환자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 결절성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초음파의 특징과 관찰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결절을 관찰할 때는 크기를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널 컨텐트, 그 다음에 모양, 마진, 에코제네시티, 팔피테이션 등을 관찰을 해서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바스큘라리티가 말리그넌시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FNAC 치료를 주의하기 위한 그런 지표로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 측정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에피다이미터 트랜스버스 롱지튜디널 3디멘션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기술하는 것은 맥시멀 다이미터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할 때 이런 갑상선 결절처럼 페일로가 관찰되는 경우 페일러 끝에서 끝까지 측정을 해서 사이즈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경과 관찰 중에 사이즈가 커진 것은 2디멘전에서 2mm 이상, 다이미터가 20% 이상, 볼륨이 50% 이상 증가되었을 때를 크기가 증가하였다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터널 콘텐트 보시겠습니다. 시스틱 포션과 솔리드 포션의 비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시스틱 포션이 10% 미만일 때는 퓨어 솔리드, 90% 이상일 때는 퓨어 시스틱이라고 말합니다. 50% 정도일 때를 스펀지폼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적은 경우를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많은 경우를 프리도미넌트 시스틱이라고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스틱 포션이 전혀 없는 퓨어리 솔리드 리즌, 대부분이 시스틱인 퓨어리 시스틱, 그리고 이제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그리고 프리도미넌트 시스틱 리즌입니다. 스펀지폼은 이렇게 작은 미세한 시스트들이 약 50% 정도를 차지할 때 스펀지폼이라고 기술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양성일 가능성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꼭 FNA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모양입니다. AP 다이미터와 트랜스버스 다이미터를 보고 측정을 하는데 AP 다이미터가 트랜스버스 다이미터보다 긴 경우를 폴로된 와이드 쉐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악성일 가능성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보이드한 경우 이렇게 AP 다이미터가 트랜스버스보다 큰 경우를 폴로된 와이드 쉐입이라고 하고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진입니다. well defined 스무드한 마진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speculated microlobulated 마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불명확한 이런 마진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ill-defined 마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speculated microlobulated가 갑상선 악성과 연관이 좀 더 있는 소견이고 ill-defined 마진은 주로 양성에서 관찰되는 그런 소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에코제네시티 보시겠습니다. 에코제네시티를 기술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이로이드 파렌카임 그리고 스테머스 에코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이로이드 파렌카임과 비슷한 경우를 아이소에코익, 이거보다 높은 경우를 하이퍼에코익, 이거보다 낮으면서 스테머슬과 비슷한 경우를 하이포에코익이라고 기술하고 스테머슬보다 더 낮은 경우를 마키들리 하이퍼에코익이라고 기술을 합니다. 마키들리 하이포에코일 경우에 악성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에코가 섞인 경우에는 그 중에 솔리드 포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에코를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도미넌트 하이퍼에코일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툴러된 와이드 쉐입의 하이퍼에코일 모듈이 있는데 갑상선 실질과 비슷한 거를 아이소에코일, 스프렌 머슬 정도의 에코를 하이포에코일, 이거보다 더
칼시피케이션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칼시피케이션 사이즈가 1mm 미만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런 노듈 안에 1mm 미만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작아서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섀도우가 나타나지 않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1mm보다 크고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섀도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나타내고, 그리고 달걀 껍질 같은 이러한 쉐입의 칼시피케이션은 림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림 칼시피케이션은 인디터미네이티드 노듈로서 이러한 경우에 림 칼시피케이션 바깥으로 헤일로가 나타나거나 바깥쪽으로 이제 그 림이 깨지면서 안에 서브티슈 리즘이 바깥으로 이렇게 익스트루전 되는 소견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악성 가능성이 많은 경우로 생각하고 FNA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절이 있을 경우에 암이 의심될 경우에 익스트라 캡슐라 인베이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갑상선 후면으로 그런 노듈이 위쪽으로 이렇게 익스트라 캡슐라 인베이전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고, 오른쪽 그림은 앞쪽 면으로 익스트라 캡슐라 인베이전이 의심됩니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전체 갑상선 안에 노듈이 있을 때 전체 다이아미터의 50% 이상이 캡슐에 면해 있거나 전체 이런 둘레의 25% 이상이 갑상선 캡슐에 면해 있으면 캡슐라 인베이전이 의심되는 것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스큘라리티는 과거에는 결절 안으로 들어가는 바스큘라가 있으면 말리그넌시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악성 결절 감별에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FNA를 할 때 브리딩 같은 것들을 주의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리노듈라 바스큘라리티, 인트라노듈라 바스큘라리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으로는 결절의 에코, 호모지니어스하냐 헤테로지니어스하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악성 감별에 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하이포에코익 헤일로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양악성 감별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헤일로가 관찰되는 아이소에코익하거나 하이포에코익한 결절이 있을 경우에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의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두시고, 결과가 ATP나 이렇게 나오면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감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술을 권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견들을 가지고 최근 개정된 2015년 ATA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TA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전에 살펴보았던 그런 특징들을 기준으로 해서 High Suspicion, Intermediate Low, Very Low Suspicion, Benign 패턴으로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High Suspicion에 보시면 High Suspicion인 경우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한 7-90% 정도 됩니다. 먼저 솔리드 하이포에코익한 노듈이거나 시스트가 약간 섞인 믹스드 노듈에서 솔리드 하이포에코익한 포션에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하이 서스피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irregular margin,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폴로 된 와이드 쉐입, 림 칼시피케이션이 밖으로 삐져나가는 경우, 그리고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 캡슐라 인베이전이 의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마진이 irregular한 경우, 그리고 이렇게 AP 다이미터가 트랜스버스보다 긴 폴로 된 와이드 쉐입, 그리고 이제 익스트라 캡슐라 인베이전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림 칼시피케이션 밖으로 소프티슈가 익스트로딩 된 경우, 이렇게 믹스드 노듈의 안에 뮤랄 노듈이라 하더라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이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으면 악성을 많이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미디어트 서스피션입니다. 말리그넌스 리스크는 10에서 20% 정도입니다. 특징은 솔리드 하이포에코익한 노듈과 스무드한 마진을 가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5가지 악성 의심 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이포에코익한 솔리드, 레귤러, 스무드 마진을 가진 결절에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로우 서스피션입니다. 말리그넌스 리스크는 5에서 10% 정도 되겠습니다. 특징은 아이소에코익하거나 하이포에코익한 솔리드 노듈, 그리고 파셜리 시스틱한 노듈에서
exactly solid area가 아까 언급했던 악성 외심 소변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이소이코익하거나 하이퍼에코익한 노들이거나 뉴럴 노들이 있는데 이 시스트의 면과 이 뉴럴 노들의 이 면이 어큐트 앵글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eccentric solid area라고 해서 low suspicion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very low suspicion입니다. malignancy 리스크는 3% 미만입니다. 스펀지폼이거나 partially cystic한데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런 특징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마이크로시스틱 포션이 한 50% 되는 스펀지폼, 그리고 이렇게 믹스드 노즐이면서 어큐트 앵글을 이루지 않고 있는 이런 뉴럴 노즐이 안쪽에 있을 경우를 very low suspicion으로 됩니다. 그 다음 비나인입니다. purely cystic한 노즐인 경우를 말하고요. malignancy 리스크는 1% 미만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소견들을 가지고 FNA 기준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비나인인 경우는 FNA를 할 필요가 없고, very low인 경우는 2cm 이상, low suspicion인 경우에는 1.5cm 이상, 그 이상인 경우에는 1cm 이상 FNA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까 전에 이제 ATA 가이드라인에서 기술했던 특징적인 소견들은 대부분 플래시칸 타입의 PTC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 외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이거나 그 외 PTC 중에도 다른 타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대부분 아이소에코익한 솔리드 스무드 마진을 가진 인디터미넌트 또는 로우 서스피션 정도의 노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폴리큘라 아데노마였고, 이 경우는 폴리큘라 캔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PTC인데 폴리큘라 베리언트 타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일반적인 아데노마토스 하이퍼플라지아의 경우에도 비슷한 소견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초음파 소견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고, 환자의 특이 변화라든지 가족력, 과거력에서 경부의 방사선수 사력 같은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조금 이질집하거나 의심될 때는 적극적인 FNA도 고려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디퓨즈 스클레로징 타입의 PTC입니다. 이 경우 뚜렷한 메스 라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고이터로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마이크로 칼피케이션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셀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칼피케이션 하나하나를 찌르는 느낌으로 FNA를 하시면 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림포마입니다. 림포마도 디퓨즈한 좀 ill-defined한 하이퍼에코익 리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매스가 잘 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매스가 생겼거나 이렇게 하이퍼에코익한 디퓨즈한 이런 리즌들이 발생하면 림포마도 의심을 해서 소아니들 바이오시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중독증이 있는 경우에 비나일 노듈로 의심되는 이런 포션이 있다 하더라도 갑상선의 오토노머스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갑상선 스캔 같은 것 검사도 권유를 해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크들의 옛날에는 지금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면 ATA 가이드라인하고 ATA에서 마크들의 그래서 마크들의
파트가 있는데 시스터 안에 보안에 앱세륨이 이제 파피로 캔서가 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앵글이 아큐트 앵글이어야 되는데 베이스가 브로더 베이스에다 안으로 들어있는 거죠. 우리 사이로이드의 시스터는 큐 시스터 없습니다. 큐 시스터는 브라키알 팩트시 셰열 라인들로 사이로이드 안으로 또는 파라사이로이드 들어있는 데가 사이로이드 안에서 엎어지니까 터져가지고 그것이 시스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루 시스터는 없는 거죠. 크루 시스터는 앱세륨을 나오는 거죠. 사이로이드 시스터는 100% 결절이 시스틱 디저네이션 그 다음에 APA가 들어있는 우리가 이제 사이로이드의 제일 골치 아픈 게 캔서 중에서 그 캡슐을 완전하게 해서는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죠. 이거는 그 파피럴 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베이저 타입 파피럴 캔서 거기가 캡슐레이션은 아주 없죠. 고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찔러가지고 이제 파피럴이 스트럭처가 나오는 거 있고 폴리플러스 그래서 요번에 지금 미국에서도 새로운 논문에서는 우리가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캔서 중에서 폴리플러 타입 파피럴 캔서는 캔서에서 제외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영왕성이 그 태양계 곡선에서 축적됐죠. 그것도 축적될 운명이 있었지. 왜냐하면 여우가 너무 좋으니까 캔서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엔캡슐레이티드 폴리플러 타입 캔서는 캔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문제죠. 이브 서스피션에서 나오는 캔서 첫째는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캔서 두 번째는 우리가 폴리플러 니오플라스미죠.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의 캔서는 다시 정리하면 폴리플러 베레이트 파피럴 캔서거나 또는 폴리플러 니오플라스미 그리고 베리 로 서스피션에 여기 보시면 시스틱 기운도 파셜리 시스틱 로 서스피션 피치고 이거는 결절이 시스틱 디저네이션 되는 거죠. 시스틱 디저네이션 요거하고 시스타하고 파피럴 캔서는 전혀 틀리는 개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는 시스틱 디저네이션 그런 소다이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자장한테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2R9품 구리타자하고 3R8